10년 동안 수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을 때려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고 친구가 친구를 밀고 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이 모든 게 한 사람의 권력욕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마오쩌둥이에요. 핵무기를 가진 세계 최대 인구의 국가에서 벌어진 이 광기의 시대를 역사는 문화 대혁명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서 더 소름 돋는 게 있어요. 이 비극의 씨앗은 아주 작은 빨간 책 한 권에서 시작됐거든요. 오늘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1960년대 중국은 겉으로 보기엔 강대국이었어요. 핵무기도 있었고 엄청난 인구와 자원도 있었습니다.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달랐거든요. 마오쩌둥이 추진했던 대약진 운동이 완전히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대약진 운동이 뭐냐면 중국을 빠르게 산업화시키겠다는 정책이었는데 결과가 참혹했습니다. 농업 생산이 붕괴되면서 역사상 최악의 인재 기근이 발생했고 수천만 명이 굶어 죽었거든요. 이 실패 때문에 마오쩌둥은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났어요. 실질적인 권력은 류사오치나 덩샤오핑 같은 실용주의자들한테 넘어갔습니다. 근데 마오쩌둥이 그냥 물러나 있을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미 복귀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1964년에 아주 특별한 책 한 권이 출판됩니다. 바로 마오쩌둥 어록이에요. 흔히 작은 빨간 책이라고 불리는 이 책에는 마오쩌둥의 말씀 427개가 담겨 있었는데 손바닥 크기라서 누구나 들고 다닐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이 얼마나 많이 찍혔냐면 10년 동안 10억 부 이상이 인쇄됐어요.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 된 겁니다. 마오쩌둥은 이 책을 통해 자신의 사상을 중국 전역에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966년 마오쩌둥이 드디어 행동에 나섭니다. 그는 공산당 내부에 숨은 적이 있다고 경고하면서 새로운 혁명이 필요하다고 선언했어요. 이게 바로 문화대혁명의 시작이었습니다. 마오쩌둥의 목표는 명확했어요. 4가지 낡은 것을 타파하라는 거였습니다. 낡은 사상, 낡은 문화, 낡은 풍습, 낡은 관념을 없애라는 거였죠. 근데 문제는 이 모호한 구호가 엄청난 폭력의 정당화로 사용됐다는 겁니다. 마오쩌둥 곁에는 충성스러운 핵심 세력이 있었어요. 국방부 장관 린베오가 군대를 장악하고 있었고 마오쩌둥의 부인 장친이 언론과 문화계를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도움으로 마오쩌둥의 호소에 젊은이들이 열광적으로 호응하기 시작했어요. 학생들과 청년들이 홍위병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빨간 완장을 차고 마오쩌둥 어록을 흔들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수백만 명의 홍위병이 베이징으로 몰려왔고 마오쩌둥은 천안문 광장에서 직접 이들을 사열했어요. 처음에 홍위병의 타깃은 대학 교수와 고등학교 선생님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낡은 질서의 상징으로 여겨졌거든요. 교수들이 학생들한테 맞아 죽고 선생님들이 공개적으로 모욕당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마오쩌둥의 부인 장칭은 이런 폭력을 오히려 부추겼습니다. 그녀는 학생 집회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착한 사람이 나쁜 사람을 때리면 그건 당연한 거고 나쁜 사람이 착한 사람을 때리면 착한 사람은 영광을 얻는다고요. 몇 주 만에 이 광기가 대학 캠퍼스를 넘어서 사회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베이징에서 시작된 폭력이 중국 전역의 모든 도시와 지방으로 확산된 거예요. 수천 명씩 무리지은 홍위병들이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부르주아나 반동분자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누구든 공격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평범한 사람들이 조작된 혐의로 단지 글을 읽을 줄 안다는 이유로 전통 문화에 관심이 있다는 이유로 표적이 됐어요. 투쟁대회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정말 끔찍했습니다. 피해자들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고문하고 때렸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맞아 죽었어요. 더 소름 끼치는 건 피고발자의 친구와 가족들이 강제로 그 폭행에 앞장서야 했다는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때리고 아내가 남편을 고발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인간관계의 기본이 완전히 무너진 거죠. 이 시기에 공지의 공산주의 이전 중국과 관련된 수백만 권의 책과 예술품과 문화재가 파괴됐습니다. 1966년 12월 26일 마오쩌둥의 73번째 생일 파티에서 그는 전면적인 내전을 선포했어요. 당 간부들을 숙청하고 혁명위원회로 교체하라는 거였는데 이 혁명위원회는 오직 마오쩌둥에게 충성하는 사람들로만 구성됐습니다. 군대가 이 숙청을 지원하라는 명령을 받으면서 문화대혁명은 훨씬 더 피비린내는 단계로 접어들었어요.
1967년 한 해에만 약 25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고 7~5만 명이 영구적인 장애를 입었습니다. 1968년에는 계급 대열 정화 운동이라는 새로운 캠페인이 시작되면서 공포가 더 확산됐어요. 모든 연령대의 모든 계층이 영향을 받았고 또 다른 3천만 명이 투쟁대회를 겪었습니다. 마오쩌둥의 부인 장칭은 이제 중국에서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인물 중 한 명이 됐어요. 이 광기는 당의 최고 위층까지 미쳤습니다. 마오쩌둥이 자신의 정적들을 제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중국의 국가주석이었던 류차오치가 가족과 함께 투쟁대회에 끌려갔습니다. 홍위병에게 공개적으로 구타당하고 투옥됐어요. 1969년 당 대회에서 저우얼라이 총리는 류사오치를 반역자이자 제국주의자들의 개라고 비난했고 류사오치는 완전히 망가진 채 7개월 후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덩샤오핑도 피해갈 수 없었어요. 그는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핵심 개혁파였는데 트랙터 공장으로 보내져서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덩샤오핑의 동생은 자살로 내몰렸고 아들은 홍위병에게 몇 달간 고문당한 후 3층 창문에서 던져져 평생 마비가 됐어요. 미래의 중국 지도자 시진핑의 아버지 시중신도 숙청된 고위 관리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저우얼라이는 총리 자리에서 살아남았지만 대가가 있었어요. 그의 양녀 수네이스가 체포돼서 고문받다가 감옥에서 죽었거든요. 저우얼라이는 공개적으로 아무런 비판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전 동료들의 박해를 지지했습니다. 이건 정치적 생존 전략이었어요. 마오쩌둥은 저우얼라이의 인기를 질투했지만 정부를 운영하고 외교를 관리하는 데 그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를 살려뒀습니다. 1968년 7월 마오쩌둥은 홍위병에게 공격을 멈추라고 명령했어요. 그들이 할 일은 다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혈 탄압과 캠페인은 몇 년 더 계속됐어요. 최종적으로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은 수천 명에서 어쩌면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잔인한 고통을 안겨줬으며 중국의 문화유산을 엄청나게 파괴했습니다. 문화대혁명의 과잉은 마오쩌둥에게 권력에 대한 확고한 통제력을 준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가 신뢰하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었고 그를 신뢰하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마오쩌둥과 린버오 국방부 장관의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서로가 서로의 몰락을 계획하고 있다고 의심했거든요. 1971년 린베오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 중국을 떠나야 한다고 판단했고 가족과 함께 소련행 비행기에 올랐는데 그 비행기가 몽골에서 추락해서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린베오가 사라지면서 저우얼라이의 위상과 권력이 더 높아졌어요. 외교관 출신이 아닌 마오쩌둥은 내부의 화합을 회복하고 해외에 다리를 놓는데 저우얼라이에게 의존했습니다. 1970년대 초 저우얼라이는 일련의 외교적 성공을 이끌어냈어요. 1945년부터 유엔의 중국 대표권을 타이완이 가지고 있었는데 1971년 유엔이 드디어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의 유일한 합법 대표로 인정하고 타이완 대신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자리를 부여했습니다. 1960년대부터 중국과 소련의 관계는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어요. 두 핵무장 공산국가 사이에 유혈 국경 충돌까지 있었습니다. 저우얼라이는 이제 또 다른 초강대국 미국과의 관계 해빙을 추진했어요. 1971년 미국 탁구팀이 중국 순회 공연에 초청받았는데 이게 1949년 이후 첫 공식 미국 대표단 방문이었습니다. 저우얼라이가 직접 미국 선수들을 환영했고 중국 팀에게 모든 경기를 이기지 말라고 지시했어요. 이게 핑퐁 외교입니다. 이 외교적 성공을 바탕으로 1972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닉슨은 강경한 반공주의자였지만 양측 모두 더 나은 관계가 소련을 견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봤어요. 그 결과 1949년 공산당이 집권한 이후 계속됐던 미국의 무역 금수 조치가 해제됐습니다. 1973년에는 덩샤오핑이 장시성 내부 유배지에서 베이징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어요. 마오쩌둥이 그의 복권에 동의한 겁니다. 1974년까지 덩샤오핑은 다시 한번 부총리가 되어 외교와 일상적인 국정 운영에서 저우얼라이와 긴밀히 협력했어요. 건강 악화와 점점 커지는 편집증에 시달리면서 마오쩌둥의 당에 대한 장악력이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1975년까지 중국 공산당은 현대화파와 마오쩌둥 충성파로 분열됐어요. 현대화파의 선두에는 덩샤오핑과 저우 언라이가 있었고, 이들은 공개적으로 사인방을 문화대혁명의 최악의 과잉을 선동한 장본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사인방은 마오쩌둥의 부인 장칭이 이끌었고, 정치 이론가 장춘차오, 문학비평가 야오원 위안, 노동운동가 왕홍원이 포함됐어요. 이들 모두 덩이도 당이나 국가기구에서 핵심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중앙혁명 소조를 통해 신문, 라디오, 혁명 오페라와 연극까지 국영 매체를 대부분 통제했습니다. 사인방은 덩샤오핑과 저우 언라이를 반혁명적 우파라고 부르며 선전기관을 동원해 반격했어요. 마오쩌둥은 자신의 유산을 보호하고 싶어서 사인방 편에 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1976년 1월 저우 언라이가 암으로 사망했어요. 저우 언라이는 일찍 진단을 받았지만 마오쩌둥이 개인적으로 개입해서 그의 생명을 살릴 수 있었던 치료를 지연시켰습니다. 정치적 라이벌보다 오래 살겠다는 마오쩌둥의 결심이 그 정도였던 거예요. 1949년부터 중국 총리였던 저우 언라이는 공산 중국의 핵심 설계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닉슨 대통령은 그를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정치인이라고 불렀어요. 유능한 외교관이자 안정적인 힘으로써 그는 외교 정책을 형성하고 국가 현대화를 도왔지만 마오쩌둥의 실수를 완화하려는 그의 노력은 제한적인 성공만 거뒀습니다. 그의 유산은 마오쩌둥 시대 중국의 재앙들과 불가피하게 얽혀 있어요. 하지만 저우 언라이는 여전히 엄청나게 인기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4월 4일 수많은 군중이 천안문 광장에 모여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사인방의 공격에 항의했어요. 다음 날 군대가 보내져 광장을 정리했고 약 40명이 체포됐습니다. 저우 언라이의 동맹 덩샤오핑이 이소요의 배후로 지목됐고 또다시 실각했어요. 그리고 이런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수년간 심장과 폐 문제를 앓던 마오쩌둥이 82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중국인이 마오쩌둥 외에 다른 지도자를 알지 못했어요. 나라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일주일간의 국가 애도 기간이 선포됐고 7일 동안 100만 명의 방문객이 천안문 광장 인민대회당에 안치된 마오쩌둥의 시신을 지나갔어요. 인민들은 슬픔을 힘으로 바꾸고 마오 주석의 유지를 계승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중국인에게 마오쩌둥은 지금도 위대한 조타수로 남아있어요. 폭풍우 치는 바다를 헤쳐 중국을 안전과 번영으로 이끈 거대한 인물이죠. 하지만 그의 성공은 재앙적인 실패와 함께였습니다. 순수한 이념에 의해 추진된 그의 농업개혁은 역사상 최악의 인재 기근을 초래했고 수천만 명이 그 결과로 죽었어요. 문화대혁명은 수많은 무고한 희생자들에게 고통을 안겼고 마오쩌둥의 통치는 중국 사회를 불신으로 깊이 분열시켰으며 모든 이견이 빠르고 무자비하게 탄압되는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베테랑 공산주의자 천인의 말을 빌리자면 이렇습니다. 마오쩌둥이 1956년에 죽었다면 그의 업적은 불멸이었을 것이고 1966년에 죽었다면 여전히 위대한 인물이었겠지만 결점이 있는 정도였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1976년에 죽었습니다.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마오쩌둥이 지명한 후계자는 화거펑이었어요. 유능하지만 영감을 주지 못하는 당 간부로 위신과 개인적 권력이 부족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의 구호는 명확했어요. 마오 주석이 결정한 어떤 정책이든 우리는 단호히 지지하고 마오 주석이 내린 어떤 지시든 우리는 확고히 따르겠다는 거였죠. 실제로 그는 마오쩌둥의 유산을 기리는 것과 현대화 사이에서 미묘한 균형 잡기를 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임무는 마오쩌둥의 미망인 장칭이 이끄는 사인방을 처리하는 것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들은 마오쩌둥 통치의 최악의 과잉을 상징했습니다.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나자 화걸펑은 그들을 상대로 움직였어요. 1976년 10월 6일 사인방이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문화대혁명의 혼란과 조직한 혐의로 기소됐어요. 텔레비전으로 중계된 재판에서 장칭은 열정적으로 자신을 변호했지만 4명 모두 반혁명 활동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장칭과 장춘차오는 사형을 선고받았는데 나중에 종신형으로 감형됐어요. 1991년 장칭은 감옥에서 자살했습니다. 끝까지 마오쩌둥에게 충성했던 거예요. 과거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사인방에게 돌림으로써 마오쩌둥의 위대한 조타수로서의 위상은 도전받지 않고 침해되지 않은 채 남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공산 중국에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였어요. 사인방은 중국 공산당의 한쪽 극단인 마오쩌둥 충성파를 대표했습니다.
반대편 날개를 대표하는 인물이 있다면 그건 덩샤오핑이었어요. 이제 72세가 된 덩샤오핑의 당내 위상은 극심하게 오르내렸습니다. 1930년대에 그는 농촌 소비에트에서 마오쩌둥을 지지했고 국민당에 맞서 싸웠어요. 1950년대에는 폭력적인 반우파 운동에 충실한 집행자였고 1960년대에는 경제개혁가였습니다. 그러다가 문화대혁명의 절정에서 갑작스럽고 극적으로 실각했어요. 덩샤오핑은 이제 당이 무시하기엔 너무 큰 재능을 가진 타고난 지도자로 여겨졌습니다. 1977년 7월 허걸펑은 덩샤오핑을 두 번째로 복권시키며 공산당 부주석으로 임명했어요. 이제부터 모든 동력은 개혁파에게 있었습니다. 덩샤오핑은 중국이 마오쩌둥의 대약진 운동과 문화대혁명으로 약화된 재앙적 상태에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중국 농민의 평균 소득은 연간 겨우 40달러였는데 이건 여전히 인구의 80%를 차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문화대혁명 때문에 전국의 중요한 자리들은 자격 없는 군 관료들과 마오쩌둥 충성파들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대학은 10년 동안 문을 닫았고 수천 명의 교육받은 사람들과 당 간부들이 시골로 추방되어 천한 노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반시설과 산업은 방치되고 황폐해진 상태였어요. 덩샤오핑은 해결책이 급진적 개혁이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수십 년간의 마오주의 이념에서 벗어나 어디서 오든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에 개방하는 거였어요. 학생들과 관료들이 해외에서 시간을 보내도록 장려됐습니다. 목표는 저우얼라이가 도입한 4대 현대화였어요. 농업과 산업과 과학과 국방의 현대화 말입니다. 덩샤오핑은 당내에서 권력과 지지를 꾸준히 키워나갔어요. 1978년 말 그는 공식적으로 정치국에서 세 번째 높은 위치에 있었지만 실제로는 덩샤오핑이 결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덩샤오핑은 마침내 중국이 절실히 필요로 한다고 믿는 개혁을 실행할 자유를 얻었어요. 그 결과는 역사상 전례 없는 변혁이 될 겁니다.